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년의 여성입니다. 내 사연을 담은 글을 써서 보내야겠다고 늘 생각했으면서도 막상 제 소개부터 하는 것부터가 막막하네요. 나 자신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기구한 팔자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불쌍하고 가여운 여자였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남편 잃은 여자는 과부라고 하고 부모 잃은 사람은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 잃은 사람을 부르는 말은 없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저를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안타까운 일로 어린 아들 둘을 떠나보내고 저는 늘 그 죄책감과 상실감을 가진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자식들 따라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귀한 목숨을 제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명하듯이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억지로 살아서 그런지 마땅히 인생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없었네요. 그랬던 제가 이 나이에 인생 최고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겪어보고도 몇 번이나 현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연을 한번 보내보려 합니다. 그 시절에야 다들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겠지만 저 역시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배고픔에 익숙해질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식구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부모님께 관심을 받는 자식도 아니었었죠. 좁은 집에 여러 식구들로 늘 북적거리는 집이었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항상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었어요. 뭔가 마음속에 허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우리 가족 모두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들 간에 서로를 봐줄 여유는 없었고 다들 앞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족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가족들을 닮아갔고 얼마 없던 웃음마저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저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 뜻만 알고 있었을 뿐 저와는 거리가 먼 단어 그리고 감정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하게 된 연애로 인해 전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얼굴이 밝아지고 활기를 찾으며 20대였던 제 나이와 맞는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살림을 차리고 한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우리들 능력도 좋지 못했죠.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집안의 장남 대신 가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결혼에 대한 꿈만 가지고 오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연애 중간 양쪽 집안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며 우리를 흔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만이 평생의 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변치 않은 채 연애를 했고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결혼을 했다고 한들 우리 두 사람 형편이 좋아졌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같은 장소에서 눈을 뜨고 살 비비며 살고 있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었죠. 결혼 생활이 꽤 지나고도 형편이 빨리 피진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둘이나 낳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기게 되었죠.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가끔은 멀리 다른 지역으로 며칠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멀리 나갈 때면 항상 머무는 숙소에서 전화를 주던 사람이었죠. 연락 없는 남편으로 인해 걱정이 되었던 저는 공사 현장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숙소 쪽으로 연결을 시켜줬죠. 그런데 퇴근을 진작에 했을 거라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이 어디서 다른 동료들과 술 한잔 하고 있을 거란 말을 했지만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을 먹더라도 꼭 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빌려 전화를 주던 사람이었죠.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하며 우선은 남편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나중에는 현장 측에서 남편을 찾는 연락이 역으로 돌아왔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사라진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남성은 실종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의 도움 없이 공사 현장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찾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 세상에서 증발을 하듯이 사라져 있었어요. 발견된 거라곤 공사 현장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차도에 있던 남편의 지갑뿐이었죠. 돈이 그대로인 것 보니 강도를 당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짐작이 가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그 짐작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외면하고 다시 남편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남편만 찾고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죠.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경찰 쪽에서 남편의 실종이 인정이 되며 수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일을 지원하는 곳마다 아이들과 같이 있겠다는 저를 거절했고 겨우 일을 하게 된 곳에서도 아이들이 소란을 일으키며 금방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일자리만 구하다 시간을 보낼 순 없어 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점상을 차리고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분식을, 겨울에는 붕어빵을 팔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장사를 하며 두 남자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사라지는 아이들 때문에 장사하는 중간에 아이들 찾아 나선 게 여러 번이었죠. 아이들 때문에 항상 불안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을 한 번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날이 되었죠. 그날은 신기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어요. 손님들이 몰리더라도 밀물처럼 한꺼번에 몰렸다 썰물 빠지듯이 한꺼번에 빠지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시작한 날부터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죠. 장사 시작 후 처음으로 밀려드는 손님들로 전 정신이 없었습니다. 잔돈이 부족하여 은행도 여러 번 다녀와야 했고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 재료를 사러 갔다 와야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코에선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통닭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날의 번 돈이면 마음 편히 통닭을 사주고도 남을 정도로 벌고 있었으니 말이죠. 왜 장사가 잘 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신이 난 채로 정신없이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알아차려야 했어요. 행운 뒤에는 꼭 불행이 뒤따라온다는 걸 말이죠. 눈대중으로 밀려있는 손님들을 확인한 뒤 반죽이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죽물을 더 만들려고 박스 안에 있는 밀가루를 꺼내려는 순간 귀를 찢을 듯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쾅 하며 자동차 사고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죠. 노점에 있던 손님들을 비롯하여 거리에 있던 행인들까지 모두 굉음이 나고 있는 사고 현장을 쳐다봤어요. 저 역시도 당연히 그쪽으로 눈이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이 저를 엄습해왔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급히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곳을 봤지만 아이들은 그곳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 곁에 없다는 걸 그제서야 눈치채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정신이 반쯤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사고가 난 쪽으로 향했고 사고 현장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을 밀치며 다가갔죠. 그리고 그곳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있는 제 아이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뛰어왔던 저는 흐르는 피를 닦으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목을 놓아 소리쳤어요. 아이들을 지혈하며 제발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만 숨이 붙어있어 주길 바랬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전부이니 제발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구조대가 사고 현장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을 이송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병원에서 손을 써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사망 선고를 듣고 나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도 모자라 이제는 이 세상의 전부인 두 아이마저 데려가다니 하늘이 저보고 죽으라며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정신을 놓고 살게 되었어요. 집은 아이들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어 들어가 지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떠돌며 하루 종일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리 아들 또래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이의 뒷모습만 보고 쫓아갔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볼 때 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었어요. 갑자기 무슨 영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죠. 어차피 저는 목숨만 붙어있을 뿐 제 인생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들 잃은 슬픔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어려움을 감수하며 결국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된 저는 그 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 삶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수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경수를 만났던 건 길 위에서였어요. 무슨 일인지 보호자도 없이 길 위에 홀로 있던 경수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 이름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를 물어도 모르는지 고개를 젓는 아이는 얼핏 봐서는 6, 7살 정도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경찰서에 데려갔지만 경수를 찾는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들을 도와서 열심히 아이 부모를 찾아보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죠. 결국 사회복지사인 제가 갈 곳 없는 경수를 잠시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어른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나 싶었던 저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아가, 집이 어디야? 이름이 뭐야?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아? 엄마께서 찾으실 것 같은데? 아이가 자기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싶어서 아이의 이름이라도 꼭 알고 싶었지만 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경수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찾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신원을 모르는 그 아이는 고아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보육원에 가야만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잃었을 부모에게 공감이 되어 하루빨리 부모를 찾아주고 싶었는데 혹시 버림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데리고 있었다고 벌써 아이에게 정이 들어 있었죠. 게다가 아이가 보육원으로 가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아이라 저희 집에서도 이제 겨우 조금 적응해서 밥이라도 먹을 정도였는데 그런 아이가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질까 싶었어요. 우리 아들들과 비슷한 또래의 경수를 보며 아들 생각이 났던 저는 경수를 계속 임시보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입양까진 모르겠지만 경수가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경수도 그 사이 저와 정이 들었는지 다행히 저를 엄마처럼 따라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수를 제 친아들같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이름도 모르던 아이에게 경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아이가 천천히 회복하기를 기다려주었어요. 말을 못하는 걸 보고 문제가 있나 싶었지만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었는지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수는 나날이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말도 하고 점점 생활에 적응해가며 이듬해부터는 무사히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고아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걸 고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오히려 제가 경수를 보며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자식들 떠나보낸 뒤로 행복해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제가 경수 덕분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수를 제 아들로 품으며 경수와 함께하게 되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도 보통의 모자지간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꽤 기쁘고 행복했어요. 다시는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엄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 저도 자꾸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식같이 키우자고 해서 정말 제 친자식이 되기를 바랐던 게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경수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잔소리하고 자꾸만 그 아이의 인생에 끼어들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경수는 늘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죠. 그때 아줌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전부 아줌마 덕분이에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언젠가 보답할게요. 경수는 제게 꼭 보답을 하고 싶어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경수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랐고 뭐든 시키는 대로 제 뜻에 따라서 하는 걸 보며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경수가 자신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키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귀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게 처음이다 보니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러나 싶었어요. 기대에 부풀어 경수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지만 경수의 여자친구는 아무리 봐도 우리 경수와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수가 더 참하고 어른스러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상처 많은 경수를 보듬어줬으면 했는데 그 애는 곱게 자라 철없는 티가 나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서 어쩔 수 없겠지만 오히려 경수가 그 아이를 더 챙기고 희생하는 걸 보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솔직한 제 심경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수야,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는 아무래도 너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공부도 너보다 못하는 것 같고 곱게 자라서 그런지 어리광만 많던데 그런 친구랑 사귀다가는 네가 고생만 하지 않겠니? 물론 연애야 그냥 사귀다 헤어질 수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는 거니 말이야. 아줌마는 경수 네가 더 어른스럽고 속 깊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저 지금 여자친구 많이 좋아해요. 아줌마가 보기에는
철없는 어린애 같을지 모르지만 나름 속도 깊고 정도 많고요. 애초에 제 사정 다 알고도 괜찮다고 해준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앞으로도 제 일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여를 하지 말라니. 너 어떻게 아줌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지 괜히 잔소리하는 거니? 솔직히 저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제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거 알고 참았지만 이제는 하다 못해 제 여자친구 문제까지 두고 이러시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동안 아줌마가 저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아줌마가 제 친부모님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경수, 너 지금 그 말 진심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네 친부모도 아니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키웠어.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고. 그런데 경수,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내 속이 어떻겠니? 그래서 더 말을 못했던 겁니다. 친부모님이었으면 진작 화냈을지 몰라요. 아무리 부모라도 과한 간섭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주머니는 저한테 간섭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걸 넘어서 집착하는 것까지 느껴져요. 저를 아줌마 아들의 대체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요. 아줌마가 자꾸 이러시면 저 앞으로 아줌마랑 잘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집착이라니, 대체품이라니, 너 정말 너무하구나. 저는 전부 아이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경수에게는 부담이고 집착이었다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상처를 받고 말았죠. 내가 주면서도 돌려받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아이가 제게 자식 노릇하기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아이가 행동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경수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건지 결국 속마음을 내비쳤고 그 일로 저희는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희 사이는 서먹해지고 전처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내가 경수를 알고 지낸 시간이 몇 년인데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저희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수가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저를 떠나게 되었죠. 아줌마, 저 운이 좋게도 유학비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사실 아줌마께 부담드릴까봐 말씀 못 드렸지만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 기회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유학이라니, 나는 그런 일은 전혀 몰랐구나. 아무리 그래도 혼자 괜찮겠니? 사실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줌마한테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거예요. 저희 그만큼 진지한 사이이고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미리 못 드렸어요. 저희가 아직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인이고 대학생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경수였지만 착한 경수는 그 와중에도 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수를 아무 말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경수가 떠나고 저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수를 제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모자람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경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생각에 맞춰 아이를 재단하려 했나 봅니다. 처음 경수를 만났을 때는 언제라도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놔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욕심에 아이를 올가매고 있었구나 후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여태껏 잘 자라준 것만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고 저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 아이를 놓아주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괜히 경수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가끔 경수가 연락을 해와도 일부러 피하려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저를 잊고 제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마음 맞는 여자친구까지 있으니 더 그러기 쉽겠죠. 그리고 저는 계속 사회복지사 일을 하며 저 혼자 지내게 될 평범한 노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도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주말은 참으로 조용한 날이었죠. 집에서 TV를 틀어놓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소음 하나 나지 않았어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집 분위기를 애써 활기차고 밝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그 당시 집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쓸쓸하고 조용한 삶을 보내게 될 테니 최대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누구도 찾지 않는 저희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죠.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연 순간 제 눈앞에 꿈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였어요. 많이 야위고 늙긴 했지만 분명 내 남편이 맞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며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남편의 얼굴을 제가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순간 이게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죠. 그때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을 타고 오는 촉감으로 인해 전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보,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미안해. 나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도 나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제 눈앞에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건 알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편을 눈앞에 두고도 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넋이 나간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뒤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경수였어요. 이런 상황에 경수까지 나오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과 저와 연을 끊겠다던 경수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연달아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혼절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경수가 저를 잡아주며 말을 해왔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었는데 그 사이 번호가 바뀌신 줄도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바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니? 혹시 네가 이 사람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너 이 사람은 어디서 찾았고 또 경수 너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와준 거니? 네, 아저씨 제가 모시고 왔어요.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 우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말해요. 놀라신 마음도 진정시키시고요. 그렇게 남편과 경수를 거실에 앉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언쟁을 벌이고 난 뒤 경수는 예정된 유학길을 여자친구와 함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했던 말들로 인해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저에게 화가 난 마음도 그대로였다고 했죠. 그래서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공하여 제게 받았던 도움을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일 뿐 더 이상의 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저에 대한 화는 가라앉고 미안함만 남았다고 했죠. 그러던 중 같이 유학을 하던 여자친구가 경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학생 생활을 하던 중 생긴 아이여서 급하게 식도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사과도 하고 자신의 아이가 생겼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공부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는 삶에 작은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미국까지 모시고 올 수도 없으니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과도 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수 자신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제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친자식도 아닌 자신에게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 키우는 게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말로도 표현을 했지만 몸소 그 감사함에 대한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던 건 아이를 키우게 된 이유라고 했죠. 그전까지도 마음에 걸려하던 저와의 다툰 일이 더 죄송스러워졌다고 했어요. 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저 또한 언제까지 건강한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를 찾아가 만나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유학 공부 중에 있으니 당장 올 수는 없었죠. 무작정 저와 만날 날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 자신의 미국에 있으면서 저에게 줄 수 있는 도움들을 생각해봤다고 하네요. 머리를 감싸며 생각을 쥐어짜내봤지만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도 경수를 잘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오로지 경수가 잘 되는 일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가 이야기했던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제가 경수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하며 남편의 사연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생각났던 경수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찾아본다며 제 남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해요. 설령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남편의 몇 자리라도 찾으면 제게 조금은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죠. 그렇게 경수는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지인들과 사람을 써가며 제 남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경수는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제 남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죠. 또 세월이 이만큼 지났음에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기존 남편의 신상 정보나 단서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남편이 사고가 났을 지역과 탐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찾았다고 했죠. 그러다 마침내 저의 남편이라고 추정되는 남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어떻게 누구와 사고가 났는지 몰라도 남편은 자신이 사라진 시점 이전의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고 어느 시골집에서 노부부의 일을 거들며 살았다고 했죠. 가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저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뚜렷하지 않았고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 머리가 아파오고 자신이 모르는 장면이 떠오를 때면 처방받은 약을 먹었다고 했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남편은 경수가 자신을 찾는다고 했을 때도 사람을 잘못 찾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누구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노부부가 이에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사망을 하게 되자 이전에도 노부부 밑에서 자라고 일해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미 주민등록도 소멸이 되어버렸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오로지 남편이 가지고 있을 기억에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을 하여 최면 치료도 해보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면서 계속 과거 기억에 대한 자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경수 컴퓨터에 있는 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남편이 짧게 기억해내는 것들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억을 해낸 척 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여러 번 확인 끝에 남편은 경수가 알려주지 않았던 기억을 먼저 꺼내왔다고 해요.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저와 있었던 추억들을 말이죠. 남편에게 그런 기억들을 듣고 나서야 경수도 저에게 들었던 내용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때 드디어 제 남편을 찾게 되었다고 확신을 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저의 남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학기를 마친 경수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제 남편을 만나 저와 만날 준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집으로 찾아와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경수가 남편을 찾기 위해 썼던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랜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는지 전 알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오로지 저를 위해 남편을 찾아주겠다는 그 고마운 마음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동안 제 마음속으로 전달되었어요. 제가 경수에게 해준 것에 비해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몸성이 돌아와준 남편에게도 고마웠죠.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내가 미안해요. 당신을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가족들과 떼어놓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왜 나한테 미안해? 잘못을 해도 벌을 받아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벌을 받아야지.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도 자식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최선을 다해요. 우리 아이들 당신 돌아올 때까지 지키지 못한 거 미안해요. 나 용서하지 말아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내가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죗값 달게 받으라고 저를 여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곧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니 나 원망하고 욕해도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아내, 내 자식들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 나가 있었던 내가 나쁜 놈이지. 이제 더 이상 당신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 이 모든 게 나로 인해 생긴 일이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죄책감을 안고 살 테니. 긴 시간 홀로 힘들기만 한 세상을 살아오던 저는 드디어 남편의 품에 안겨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만큼 남편 또한 가슴 아파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만큼은 평생 하지 못하고 있었던 투정을 부리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죽어서도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색은 한 적 없었지만 배우자에게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여자들을 볼 때면 항상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저도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고 싶었죠. 저와 남편은 한참 동안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경수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는 게 생각났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경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나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는구나. 아줌마가 널 힘들기만 했는데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알려다오. 내가 너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다 들어주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한 일은 저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아요. 아직 제가 갚아나가야 할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요.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유학 가기 전날 제가 했던 말들로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때 제가 머리 좀 컸다고 생각해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던 게 누구 덕분인지 모르고 제가 헛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네 말도 맞아. 내가 너를 오랜 기간 애정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던 것 같아.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너도 알다시피 아이를 둘이나 잃어버리니 그에 대한 욕심이 전부 너에게 쏠렸던 것 같아.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잘난 아이로,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기준을 모든 내 기준으로 삼고 너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 같고 나도 미안하구나. 그리고 내 남편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죠. 정말 절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실수도 하게 된 것 같고요. 유학 가서도 계속 마지막에 다툰 일이 걸렸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하셨던 행동들 전부 친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저도 자식을 키우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절 양자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은혜 앞으로 자식으로서 갚아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장 행복한 부모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제 일방적인 제안이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양자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자주 뵈면서 모시려고 할 테니까요. 그냥 저는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보는 거예요. 저는 경수의 말을 듣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경수를 키워오며 제가 바래왔던 일이었어요. 다만 경수 입에서 나오는 거절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것 같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죠. 경수가 제 아이가 되어준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각도 묻지 못한 채 바로 대답을 하게 되었죠. 내가 왜 거절을 하겠니? 난 평생 너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단다. 물론 네가 싫어해서 거리가 생길까 싶어 말을 못했던 거지.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내 남편을 찾아준 것만 해도 평생 너에게 감사해하며 살 텐데 이렇게 내 자식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하니 너무 고마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이 세상 홀로 살아가게 될 고아였던 저를 거두어 주시고 자식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그런데 아저씨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생각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할 테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안의 대답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할게요. 두 분이 어떤 대답을 주셔도 서류상에 표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으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경수의 말처럼 남편의 뜻도 중요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그 일에 관하여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직 경수를 잘 모르긴 했지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과 제가 키워오며 가진 감정을 보며 한 가족으로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경수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느리 되는 아이를 만나 과거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서로 쾌쾌 묵은 감정을 정리하게 되었죠. 또 손주되는 경수 아들과도 만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온 가족이 자주 모이며 행복한 시간을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제 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상상했던 것과 비하면 지금은 이런 호사가 따로 없을 정도죠. 이제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우리 두 아들 녀석들 만나기 전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다 세상을 정리하고 싶네요. 평생 저에게 행복을 앗아간 하늘도 이번만큼은 제 바람을 들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제 행복을 바라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항상 댁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